안녕하세요.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통합형 폭력 예방 콘텐츠 폭콘. 오늘 가정폭력 강의를 맡은 강사 신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콘의 마스코트 서한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콘의 감오림로 강인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콘의 공감요정 황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콘의 귀염둥이 김재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시작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제가 그런 생각하지 말랬죠? 저 결백합니다, 강사님. 사실 저도 사무실에 있을 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차라리 재택근무를 할까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한참 코로나19 심각할 때 재택근무를 했었잖아요. 재택근무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때 재택근무의 단점은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 말 저도 들어봤는데요. 완전 공감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저는 침대? 맘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집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역시 가족이 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편안함, 안전함, 휴식, 잠, 안정감, 따뜻함, 자신만의 공간, 가족 이런 단어들이 주로 떠오르죠. 하지만 집이 모두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가 맞을까요? 집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가정폭력 때문인데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코로나19 시기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길었죠. 가정폭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 8,680건에서 2023년 23만 830건으로 12,000건가량 증가했습니다. 아니,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착잡해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곳이 바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두 명만 바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도 피해자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님이 정말 잘 얘기해 주셨어요. 가정폭력은 한두 명의 가해자가 나빠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죠.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함께 예방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돕고 폭력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오늘 이 강의가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오늘 확실히 배워가야 되겠어요. 저도요.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합쳐지면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가정폭력 예방교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면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가정폭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집에서 가족끼리 발생하는 폭력이 가정폭력 아닌가요? 일단 용어 자체가 폭력이니까 배우자를 물리적으로 가격하는 행동이 먼저 떠올라요. 네. 한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하면 물리적인 폭력이 우선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가정폭력에서 폭력의 의미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성적인 것, 경제적 폭력과 통제라는 개념까지 포함한 거죠. 그럼 가정폭력의 유형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정폭력의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신체적 폭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유형일 텐데요.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것으로 발로 차거나 때리는 것, 또 직접적인 구타의 개념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면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접촉은 물론 도구를 활용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방식으로 신체 해를 입힌다면 이것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정서적 폭력이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모욕, 협박,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폭력에 속하는 거겠네요? 네, 그럼요. 이 정서적 폭력에는 언어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로 상대의 정서에 큰 해를 끼치는 거죠. 이런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이 없어서 외부로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과 피해는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가족끼리라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이제 말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좀 괴로워요. 그런 점이 바로 정서적 폭력의 위험성인 거죠. 다음 가정폭력의 유형은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성적 폭력입니다.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피임 방식을 강요하는 것, 또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성적의 행위 강요, 이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폭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덕분에 집에서도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성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도 성적 폭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상대방의 몸이나 성적인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는 건 범죄이자 성적 폭력입니다. 만에 하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 공유한다면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는 성적 폭력인 거죠. 아, 그럼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이면서 가정폭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알았어요. 네 번째 유형은 경제적 폭력이에요. 돈과 같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해서 상대방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없는 상대에게 돈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경제적 폭력으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을 사용하는 걸 통제하거나 협박해서 상대방이 경제적인 자립을 못하게 막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경제력이 없는 상대를 계속 괴롭히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경제적 폭력의 무서움인 거죠. 이제 마지막 통제 유형입니다. 상대에 대한 감시나 구속을 포함해서 연락 빈도에 대한 강요, 옷차림에 대한 통제, 사회적 활동 제한, 때로는 화도 못 내게 하면서 감정을 제한하는 등 상대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연인이라고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검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것도 모두 통제 유형일까요? 맞습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는 모든 행위는 가정폭력 중 통제 유형에 속합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유형의 가정폭력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대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폭력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경제적 폭력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건 상상하기도 싫을 것 같아요. 모든 유형의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 유형들이 중첩돼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가정폭력은 처음에는 심각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표현대로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이유로 또는 이번 한 번뿐이겠지 이런 이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력이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 행동, 의견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존감도 낮아져서 상대방의 눈치를 계속 살피게 됩니다. 저 비슷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말씀하신 게 가스라이팅 맞죠? 네, 맞습니다. 가스라이팅처럼 피해자의 작은 실수를 과장하고 왜곡해서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든다는 게 가정폭력의 통제 유형과 비슷하죠.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25%가량이 이런 통제 유형의 피해를 경험했는데요. 4분의 1이 경험했다는 건 아주 높은 비율이죠. 이렇게 통제 유형이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 기준을 신체적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경찰이 사용하는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에서도 물리적인 폭력만을 주요하게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은 후부터는 가정폭력 유형의 통제 유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강사님. 법적 가족 외에도 사실혼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면 그것도 가정폭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네, 현재 법조문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도 폭력이 일어난다면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또는 배우자 폭력의 범위에 교제폭력도 포함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까지 가정폭력 범위에 포함되는군요. 교제폭력이랑 가정폭력 모두 가족이나 연인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가정폭력, 교제폭력을 포괄해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혹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배우자, 연인뿐만 아니라 전 연인, 전 배우자, 그리고 동거관계까지 다양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파트너, 가끔 데이트하는 사람까지 예시로 듭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건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볼 수 있을지는 국가별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과거나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정도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남을 전제로 뭐 소개팅을 했던 상대라든지 흔히 썸이라고 뭐 부르는 관계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아직 친밀한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지난 2021년 최초로 실시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정의는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사귀는 사람, 또 사귀었던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문제점은 오랜 기간 지속되며 권력 불균형을 이용해서 한쪽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지배한다는 점입니다. 또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점 오래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친밀한 관계니까 주변인이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비난할 수도 있죠. 아,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가해자가 잘못한 건데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한마디로 통제를 하는 거네요.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더 속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괴로운 일이 친밀한 관계이기에 가능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피해자는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요. 결국 통제를 통해서 피해자는 점점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고 폭력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언제부터 생긴 개념인가요? 2000년대에 들어서 학계나 국제기구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라는 용어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이 용어는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학대 같은 초기의 용어의 표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생겨났습니다. 아내 구타 같은 초기 용어는 주로 결혼한 이성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면 초기 용어는 뭐 전 연인이나 뭐 전 배우자, 썸 단계 같은 친밀한 관계의 다양성을 포함하지 못했던 거네요. 네, 정확해요. 이전에는 전 연인, 전 배우자처럼 이미 끝난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즉,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인 겁니다. 이런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역시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사회적 기대와 역할로 인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돼야 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징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특징은 권력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고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들이 권력의 불균형을 강화시킵니다.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에서 경제력의 차이나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 또 헤어지기 힘든 마음을 이용해서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초기에는 경미한 폭력이나 일상적인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피해자가 폭력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또는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을 저지를 것이라고 믿지 못해요. 그러면 헤어진다거나 신고를 한다던가 단호하게 끊을 수 없는 걸까요? 사실 피해를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에 끊어내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같이 양육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얽혀 있기도 하죠. 혹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깊고 이미 의존적인 사이가 돼서 헤어지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가해자도 관계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계속 빌죠. 하지만 한 번 형성된 권력관계는 쉽게 변경되지 않고 가해자는 다시 가해 행위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에이, 반복된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는 무력감을 느끼고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폐쇄성입니다. 폐쇄성은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안에서만 그 폭력이 유지되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 규범이나 성별에 대한 기대가 강한 문화에서는 피해자가 좋은 아내 또는 좋은 남편, 좋은 연인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폭력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폭력의 사소화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또는 사랑싸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친밀한 관계 내의 문제나 가정 내 문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해결돼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맞물려서 피해를 더 악화시키고 사소한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양가 감정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사랑, 의존, 미안함 등의 감정과 함께 공포, 분노, 절망감, 배신감도 동시에 경험하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가해자 역시 폭력과 사랑을 동시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해자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에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군요.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앞으로는 피해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겠어요. 지금까지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잠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는 교제폭력,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포괄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에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3월 교제폭력으로 보도된 사건인데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집으로 찾아가서 폭행을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더 주목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이미 과거에 수차례 경찰 신고를 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니, 신고를 했는데 왜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요? 저도 이 사건 알아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현장 종결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니. 이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와 달리 스토킹 처벌법은 합의 종용이나 가해자의 협박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상해, 살해 등 중대 범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을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했더라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겠죠.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복입니다.
앞으로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는데 폭력이 더 커질까봐, 또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을 해칠까봐,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까봐 등등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철회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좀 전에 스토킹 처벌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오, 좋은 자세입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문제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지만 관련한 법안이 없어서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제3조에 있는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일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이 보도되고 알려지면서 스토킹의 위험성을 깨닫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주 거세졌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이 가능해졌죠. 지난 2022년에 발생했던 상력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직장 동기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결국 징역형을 구형받자 복수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23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직장 내 스토킹이라니. 주변에서 알아차리고 도움을 줬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 동료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동료들도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싶어하고 직장에서 난동을 피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직장 출퇴근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지속적인 폭력 피해에 노출된 경우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인의 개입과 제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알게 된다면 동료로서 꼭 개입해야 되겠어요. 물리적 스토킹, 피해자의 자택, 직장, 학교 등 특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감시,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행위. 피해자의 일정을 파악하거나 근처에 머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연락 강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피해자가 차단하거나 무시해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상황. 온라인 스토킹,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 위협, 공포 조성, 신체적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메시지나 폭력적인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들도 그렇고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폭력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을 해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가정폭력 그리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또 성별 권력 불균형이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아가서 공동체의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한다면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도움 요청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겠군요. 공동체의 유대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폭력들은 꼭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와 사회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노력부터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 이스탄불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EU 내 협약이므로 우리나라는 해당되진 않지만 가정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를 처벌하는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5번 목표,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입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결혼, 여성 생식 건강권 보장 등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와,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약들이 이렇게 다양한지 미처 몰랐어요. 네. 이런 협약들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가정폭력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가정폭력 예방을 하고 있나요? 국제적 협약 외에도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미국은 1972년, 영국은 1982년에 내셔널 네이버후드 와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웃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의 네이버후드 와치는 지역사회의 범죄율을 낮추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네이버후드 와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한 자치구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개별 상담, 부부 상담, 집단 상담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내 경찰서와 대학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피해자의 의료비 청구를 간소화했다고 해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1980년대부터 아내구타라는 용어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해온 여성운동단체에서는 최근 폭력 없는 마을 만들기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이 없는 마을,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좋은 묘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폭력이 은폐되지 않으려면 주변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교, 지구대, 청소년 상담센터 등 가정폭력을 먼저 발견하는 곳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프로세스도 필요하고요. 마을의 폭력 감수성이 높아질수록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더 편안하게 피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상담 지원 같은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는 추세예요.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더해지니까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폭력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 즉 피해자의 주변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대처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미한 일일지라도 피해자에게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주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이고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인의 개입이 필요하고 또 주변인의 개입은 피해자의 안전과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의 역할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함께 볼까요? 네. 주의 분산. 피해가 발생하려는 때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가해 행위를 방해하는 것. 사과야. 강래몬, 회사까지는 무슨 일이야? 네 맘대로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아직 할 얘기 남았잖아.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이사과 주임님 아니야? 왜 저러지?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했잖아. 아니 진짜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 됐고, 이제 다시 찾아오지 마. 나 가봐야 돼. 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냐고. 아니, 이것 좀 놓고 말해. 따라 나와. 이사과 주임님. 여기 있었네요. 오늘 회식하기로 했잖아요. 빨리 가요. 아, 정말 곤란했는데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도움 요청하기.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 사과야, 어제는 미안해. 왜 또 찾아왔어? 이제 찾아오지 마. 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우리 헤어졌잖아. 제발 그만 찾아와.
왜? 너 혹시 뭐 벌써 다른 사람 만나냐? 아니면 회사에서 혹시 뭐 나 몰래 바람 피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회사 건물에서 제발 이러지 마. 이사과, 너 내가 부끄럽냐? 나 무시하냐? 청원경찰님,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제 동료인데요. 약간 불편한 상황 같은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 무슨 일 있으십니까? 기록 남기기. 2차 피해 상황을 녹화하거나 메모로 남기는 것. 포도 대리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근데 사과주임님은 괜찮으신 거죠? 네. 사실 헤어진 지 좀 됐는데도 계속 찾아오고 시끄럽게 굴어서 정말 곤란했거든요. 몇 번이나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계속 찾아오고 문자도 계속 보내서 정말 미치겠어요. 어떡하죠? 사과주임님 그런 문자 같은 거는 잘 보관하고 계시는 거죠? 아, 지운 것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 문자나 전화 기록 같은 건 캡처해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목격하게 되면 촬영이라도 해볼까요? 아, 네. 혹시 모르니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부탁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후 개입하기. 현장에서 바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 사과야, 나 계속 기다렸다.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나랑 헤어진 거냐? 예? 그게 무슨 말씀? 강래몬, 왜 또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제발 그만 찾아와. 오늘은 그냥 간다. 오늘도 전화 안 받기만 해봐. 사과주임님 괜찮으세요? 방금 전에는 저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네요.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휴, 고맙습니다. 직접 개입하기. 부적절한 행위를 언급하고 가해자와 맞서는 것. 아, 깜짝이야. 사과야, 왜 어젯밤에 전화 안 받았어?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하자고. 이제 안 받는다고 했잖아. 사과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회사에 찾아오지 마. 자꾸 찾아오면 신고할 거야. 뭐?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저기요. 제가 계속 봤는데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그래요. 그만하시죠.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뭐예요? 내가 스토킹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셨나요? 네. 주변인 행동 개입 유형 5D란 각각 주의 분산하기, 도움 요청하기, 증거 채집하기, 사후 개입하기, 직접 대면하기를 뜻합니다. 이 전략은 피해자를 돕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주변인들이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두 5가지 행동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중 4가지는 간접 개입 방법입니다. 네, 저도 사실 직접 개입하기는 좀 용기가 안 나지만 다른 방법들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주변인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게 된 만큼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행동은 실행 전 반드시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주변인으로서 피해자를 돕는 방법을 확인했으니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네. 먼저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언어적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녹음을 합니다. 녹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일기를 써도 돼요.
폭력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일기 등 기록을 할 때는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요일이었는지는 기억나지만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적는 거죠.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멍이나 상흔 사진을 남겨두세요.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담이든 신고를 하든 추후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요. 열심히 듣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음 대응법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 생각하기입니다. 먼저 피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고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고민을 해보세요. 가해자와 따로 사는 것만 원할 수도 있고 완전히 법적으로 남이 돼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혹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걸 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전문가 상담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되고요. 적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이 폭력 상황을 벗어날지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응법은 지지자 만들기.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주변에 지지체계를 만들어 둡니다. 이웃이나 친구,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폭력 소리가 들리면 즉시 신고해 줄 걸 요청하시고요. 하지만 아무리 주변에서 돕는다고 해도 24시간을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매 시간 주변인과 있을 순 없죠.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적인 해결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아주 든든할 거예요. 법 말고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 상담 전화 아시나요? 저 알아요. 저 1366이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이죠. 365일 24시간 긴급 서비스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 제공은 물론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는데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지원은 물론이고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서비스는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영역이 정말 다양해서 엄청 든든해요. 제가 들어본 것 중에는 해바라기 센터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센터로 상담 지원, 의료 지원, 또 법률 수사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기간 외에도 피해자는 수사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입학이나 전학을 가거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긴급한 상황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1366 번호가 안 떠오르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죠? 당연히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가해자와 분리하여 면담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또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도 112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초기부터 경찰과 1366 간 피해자 연계를 통해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 가정폭력 신고 사실은 당사자든 주변인이든 신고해도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답니다. 다행이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각자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에 나설 때 피해자는 용기를 얻고 안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한 사람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통합형 폭력 예방 콘텐츠 폭콘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가정폭력이란 정의,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 통제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학대 행위, 배우자, 사실혼, 직계 좀비 속관계 등. 유형, 신체적 폭력,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구타 행위. 정서적 폭력,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모욕, 협박 등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폭력.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도 포함. 성적 폭력,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치 않는 피임 방식을 강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성적인 행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폭력을 모두 포괄. 경제적 폭력, 돈과 같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여 상대방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행동. 통제, 연락, 옷차림,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상대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징. 권력관계 구축.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 통제. 지속성. 초기에는 경미한 폭력이나 일상적인 방식으로 시작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 양상 심화. 폐쇄성. 폭력을 외부로 알리기 어려워하며 가해자는 피해자 고립을 통해 폭력관계를 은폐, 피해자는 폭력관계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할 가능성 농후. 폭력의 사소화.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으로 피해를 사소화시키고 악화. 양가감정.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양극으로 나타나며 사랑과 공포 등 결이 다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 주변인 행동 개입 방법 소개. 주의 분산시키기. 피해가 발생하려는 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가해 행위를 방해하는 것.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 기록하기. 피해 상황을 녹화하거나 메모로 남기는 것. 사후 개입하기. 현장에서 바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 직접 개입하기. 부적절한 행위를 언급하고 가해자와 맞서는 것. 가정폭력은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은 중요한 주변인이 되어 적절한 도움과 개입을 통해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나아가 폭력을 사소화하거나 개인화하지 않는 조직 문화,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 단, 모든 행동은 실행 전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인해야 함. 간접적인 방법에서 직접적인 개입까지 다양한 수준의 개입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퀴즈, 평가하기. 1번 문제.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과 통제가 있으며 경제적 폭력과 통제는 가정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X. 가정폭력 종류에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이외에도 경제적 폭력과 통제도 포함되며 해당 유형은 모두 중첩되어 발생 가능하다. 2번 문제. 다음 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주변인 행동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행위자 주의 분산하기. 2번. 피해자 정보를 주변에 소문내기. 3번. 기록하기. 4번.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정답은 2번. 피해자 정보를 주변에 소문내기. 주변인의 행동은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되며 행동 개입은 주의 분산하기, 도움 요청하기, 기록하기, 사후 개입하기, 직접 개입하기이다.
피해자 정보를 주변에 소문내기는 주변인 개입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2차 피해에 해당한다. 3번 문제. 가정폭력은 가족 안에서 발생한 일이고 가족 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회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X.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어 사회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가족 내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정폭력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올해도 저는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중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있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은 직장이지 가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왜 일터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할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매 맞는 아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오랫동안 매 맞는 아내로 호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통용될 만큼 가정폭력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고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매 맞는 아내라는 표현에도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당시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아내가 맞는다는 행위만 표현할 뿐 그것이 폭력이자 범죄라는 사실은 다루지 않습니다. 또 이 용어로 인해 가정폭력을 신체적 구타 행위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편견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남의 가정사라는 생각에 주변에서도 말리거나 신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도 폭력 사실을 숨기고 참아야 했죠. 우리 사회가 매 맞는 아내의 문제를 가정폭력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시간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1996년 자신의 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위 정 씨를 70대 할머니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인데요. 사건이 나기 전부터 동네 주민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경찰에서 간혹 정 씨를 연행하더라도 금방 석방되었고 풀려난 정 씨는 앙심을 품고 더 심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모든 일간지가 살인범 자청한 70대 모정 등의 제목으로 연일 이 할머니 사건을 다루었고 구명운동과 함께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특집 기사들도 실었으며 각 방송사마다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죠. 곧 전국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1996년 8월에는 전국의 22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합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1997년 드디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됩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전문가, 활동가들의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은 그동안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던 가정폭력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데요. 1998년 시행 이후에도 대략 20여 년간의 세월을 거치며 꾸준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 맞는 아내, 부부싸움이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으로 호명되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가정사로 취급했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폭력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직장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할까요?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가 동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는 가정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정폭력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그리고 동료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싶어요. 자기에게 의존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직장에 찾아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난입을 한다던가 전화를 수시로 걸어서 업무를 방해한다던가 또는 직장에 진짜 찾아와서 가해 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해자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빈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곤한 여성들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기 쉽고 또 그 반대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면 빈곤해지기 쉬워요. 즉 정기적으로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서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 수입원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해자가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서 직장을 잃지 않도록 경제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경제적 취약성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사람도 폭력 피해로 인해 빈곤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은 폭력 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은 얼마일까요? 의료비용, 법률 지원 등의 직접 비용만 따졌을 때 자그마치 6,117억입니다. 또 사망으로 인한 생애소득, 신체적 상해 등으로 취업활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정서적 고통에 대한 보상 비용이 포함됩니다.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더하면 매년 2조 8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국내 총 생산량이 2조 원이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국제노동기구는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가 노동자와 기업,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 고용주, 노동자 단체가 함께 대응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사적으로 공공 영역이나 직장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로 밀려났었던 가정폭력은 이제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된 것이죠. 최근 여러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출퇴근길이나 직장에서 안전과 보안에 대한 위협이나 우려, 잦은 지각과 병가, 휴가 사용, 발표력과 생산성 저하, 경력 발전, 교육 기회 손실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은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인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와 논의에서는 가정폭력이 근로환경과 생산성, 고용안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정부, 사용자, 노동자가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압니다. 또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6개 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직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42개 주에서는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실업보험 지원 등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하며 스페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 근무지와 업무 이동 등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직장 내 불이익 내지는 고용 불안 없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존의 틀을 바꾼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 피해가 늘자 다양한 언어의 전문 통역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로 범죄 피해 대응 적기를 놓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말을 막고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B구청에서는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바꿨습니다. 기관 방문이 번거로운 직장인 등의 피해자 보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직장에 갑니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죠.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의 가정폭력 피해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일터에는 어떤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확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처럼 나의 업무에서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정폭력 근절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왜 일터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야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지금까지 키워드로 읽는 일터와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세 식구로 저와 배우자 그리고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는 대학생이라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한 후 20년간 모든 가사 노동과 육아를 해왔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니 이제야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싶기도 해서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배우자는 결혼 생활 내내 회사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승진이 안 될 때면 제 탓을 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결혼을 잘못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내 뜻대로 해야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속상했습니다. 배우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제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죠. 회사 일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싶어서 제가 그냥 넘기는 날도 있었고 배우자의 말이 불씨가 되어 싸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싸움이라도 하고 나면 생활비를 끊곤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 때도 가계부를 먼저 확인했고 주는 금액도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우자와 사는 게 숨이 막혔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제가 먼저 사정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 고등학교 친구들과 처음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여태 아이를 키우느라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한번 못 가봤거든요. 알바 면접에 합격하고 당당하게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쓸 비용은 제가 벌어서 쓰라는 말을 많이 해서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들은 배우자는 몇 시간 동안이나 화를 냈습니다. 일도 안 해본 네가 나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 네가 여행을 안 가면 내가 주는 돈으로 충분하다. 집에서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요. 배우자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전화하게 했습니다. 결국 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아까워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왜 못마땅하게 여기고 못하게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제가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개입이 없다면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내가 친구라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3살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모두 문을 닫았고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육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휴직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계속 설득하기도 했고 아이를 봐줄 곳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휴직 후에 저는 한동안 울적했습니다. 급하게 휴직을 신청하면서 제대로 인수인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 대신 프로젝트를 맡은 동료들에게도 미안했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제가 맡았던 업무 관련해서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중 제 후임이었던 김 대리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헷갈리는 부분을 종종 물어보았습니다. 회사를 잠시 떠나 있지만 여전히 일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나중에 회사에 복귀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 번은 배우자가 저 대신 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업무상 연락하는 동료 중 이성이 있다는 걸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업무 연락일 뿐이었다며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배우자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배우자는 저 몰래 제 휴대폰 문자를 보거나 통화 내역을 확인합니다. 결혼 전에도 비슷한 연령대의 이성 직원과 함께 일할 때면 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냐. 일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수다 꺼는 거 아니냐 하는 말로 자주 예민해지곤 했었죠. 이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외부 교류가 많은 프로젝트는 알아서 포기하고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외출하는 옷차림이나 행동, 대화하는 말투까지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옷을 입지 말라거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게 오해를 살 수 있다거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갑작스럽게 휴직하게 된 것도 혼자 육아를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배우자까지 저를 올가매니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지낸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바꾸면 이 상황이 달라질까 노력하고 있지만 끝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아이와 단둘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큰 돈이 필요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당장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없다면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배우자의 행위는 가정폭력일까요?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자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